오늘을 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의 문이 열렸습니다. 10시 5분 금방 돌아왔고요. 2월 19일 목요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경제상식 퀴즈 정답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청약통장인데요. 청약통장 준비해놔야죠.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 날을 위해서,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준비해놔야죠. 그런데 또 최근에 분양가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 또 청약 경쟁률이 너무 높다 보니까 그냥 포기하고 사람들이 이걸 해지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건데요. 한 19만 명 정도가 해지를 했다라는 뉴스도 전달을 해드렸고요. 1359님도 저도 아들 대학 가서 돈이 부족해서 빼려고 해요라고 좀 씁쓸합니다. 우선은 그 학자금 대출 중심으로 먼저 알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왜냐면 학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이자 부담이 낮다 보니까 오히려 대학생이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하나의 혜택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방법입니다. 5151 쓰시는 분은 청약통장 가입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현재는 쓸모가 없네요. 저도 해약해야겠어요.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그리고 박신옥 님도 분양가 상한제 단지 외에는 고분양가 시대 이 통장이 무용주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라고도 보내주셨고, 또 반대로 7088님 자녀들 대학 입학하면서 용돈에서 반강제적으로 가입을 하도록 했는데요. 현재는 사회인이 된 두 자녀가 저한테 감사하다면서 잘 유지하고 있다고 해서 엄마인 저도 뿌듯합니다. 이렇게도 보내주셨고요. 각자의 생각은 좀 다르겠습니다만 또 처한 상황에 따라서요. 0861 쓰시는 분은 저도 청약 해지하고 다 주식시장에 투자하고 있네요. 그래도 증시가 좋아서 다행이죠. 예, 좀 버셨겠죠. 오늘은 코스피가 5,665, 5,663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한 150포인트 이상 올라서 거의 2.8% 이상 오른 5,700까지도 바라보는 코스피가 되고 있고요. 개장 초에는 조금 부진했던 코스닥이 빠르게 올라와서 2.28% 오른 1,131까지 올라왔습니다. 25포인트 이상 올라가고 있고요. 오름폭을 좀 코스피 코스닥이 맞춰가고 있네요. 시총 상위 종목들 보면 삼성전자가 19만 원선 왔다 갔다 하고 있죠. 4.8% 급등. 삼성전자 우선주가 한 6% 안팎 오르면서 본주와 우선주 사이의 갭을 좀 메우려고 하고 있고요. 하이닉스는 2~3%대 강세 90만 원 안팎에서 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중공업, HD 현대중공업이 7.5%나 오를 정도로 오늘 조선주도 강한 흐름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3%대 강세, 조선 방산 등등 다들 강하네요. 오늘 미래에셋증권이 15% 추가로 올라서 증권주가 시가총액 20위 이내에 올라왔습니다. 시총 19위. 글쎄요, 과거 데이터를 좀 찾아봐야겠습니다만 증권주가 시총 20위 안에 들어온 거 좀 따져봐야겠네요. 그래서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은행지주사를 제치고 증권사 주가가 훨씬 더 이제 높은 지점까지 올라온 것도 굉장히 좀 기록적인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코스닥 내에서는 알테오젠이 5%대 반등, 삼천당제약이 11%대, 케어젠이 12%대, 제약바이오주가 코스닥 내에서는 지금 또 엄청나게 오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51원을 가리키고 있네요. 연휴 전보다는 한 1.7원 정도 내려가고 있는 1,451원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연휴 때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왕과 사는 남자? 최근에 관객 400만 명 돌파했다고 합니다. 조선의 6대 왕이죠. 단종의 유배 생활을 다룬 영화라고 하는데요. 단종 하면 또 수양대군, 세조를 또 빼놓을 수가 없고요. 당시에 그 충신이었던 사육신을 비롯해서 주변 사람들을 모두 또 처형했던 그 세조이기도 한데 세조는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역사 커뮤니케이터 이한 작가와 함께 왕위를 둘러싼 권력 다툼의 현장으로 같이 한번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연휴 잘 보내셨어요? 피곤하지만 버틸만 합니다. 요즘에 그 왕과 사는 남자 그 영화 물어보는 사람들 많지 않으세요? 작가님한테? 아주 많이 화제를, 제가 이 단종을 위해서 쓴 글 11년 전에 쓴 글이 있는데 네. 그게 끌올이 되더라고요. 글을 다시 회자가 되고 있습니까? 네네. 11년 전 글이? 예, 그러더라고요. 어떤 내용이길래요? 당연히 수양대군을 나쁘게 말하는 내용이었죠.
개인적으로는 그러면 이번 영화를 더 좋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수양대군을 제가 몹시 싫어했었기 때문에 근데 항상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이제 멋있게 그려지다 보니까 제가 예. 불만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멋있게 그려져서 예, 막 그렇습니다. 이정재 씨 이런 분들이 연기해서 예, 그렇죠. 근데 사실 할아버지 태종처럼 멋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싫어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욕을 먹게 되자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했던 일들 예, 이기 때문일 거예요. 하나하나 이제 또 그렇습니다. 따져보면은 사실 이제 수양대군 세조가 된 사람이 세종대왕의 아들이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단종 세조 때문에 물러나게 된 단종은 세종대왕의 그 손자죠. 손자. 맞습니다. 단종은 그 세조의 그 적장손이자 문종의 아들이겁니다. 외아들인데 태어난 지 닷새 만에 어머니 현동왕후 권씨가 세상을 떠납니다. 이후에 그 문종이 새로 왕비를 안 들였어요. 네. 그래서 이게 불행의 시작이죠.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도 없고 그다음에 만약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도 어머니 혹은 대비가 있었더라면 단종이 이렇게 쉽게 왕위를 뺏기지 않을 수도 있었다. 그런 이야기도 있죠. 그리고 사람들이 사실 단종이 그래도 이제 그 적장손인데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이제 저는 이제 대한민국의 사람이니까 그 유교 그런 거와 상관없이 왜 유교에서 적장손을 후계자로 미냐?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능력주의, 힘 있는 사람이 다음 왕이 된다 하면 그럼 벌어지는 게 내전이거든요. 내전이요. 예, 피 튀기게 싸움을 벌입니다. 실제로 오스만 투르크 같은 경우에는 네. 가장 강한 황제가 다음 황제가 된다라고 하니까 자기가 황제가 된 다음에 형제들을 다 죽여버려요. 내가 가장 강하다. 네. 누굴 살려둬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선 내전부터 벌어지고요. 황자들끼리. 그 전에. 예. 그리고 수양대군 역시 사실 할아버지 태종도 난을 벌이긴 했지만 그래도 자기 동복 형제는 안 죽였거든요. 그런데 수양대군은 자기 동복 어머니도 똑같은 형제 둘이나 죽였습니다. 금성대군과 안평대군 그리고 그 밑에 친조카들도 주르륵. 그러니까 이방원보다 수양대군이 더 악랄했다 네. 이렇게. 네. 못됐죠. 나빴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조선시대도 적장자 네. 큰아들에게 승계한다라는 규칙을 정했던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적인 혼란을 또 이제 줄이려고 그렇죠. 했던 의도도 있었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세조는 이제 그 명분을 이렇게 하죠. 왕 주변에 있는 간신들을 없애버리겠다라고 이렇게 해서 계유정난을 일으켜서 당시 그 김종서와 같이 그 당시 중신들을 다 죽여서 도성을 피로 물들어 버리고 그리고 이제 아니 뭐 이것도 뭐 권력의 생리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린 조카까지 쫓아내서 외롭게 죽어가게 한 것 이게 과연 옳은 일이었을까? 유교고 뭐고 냅두고 과연 이게 올바른 일이었을까? 그러니까 사실 역사의 승리자는 그 수양대군 즉 세조지요. 하지만 그 와중에 너무너무도 많은 희생이 있었고 그게 또 너무 안타깝고 슬프고 그래서 사람들이 더 단종을 기억하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걸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제 단명하기도 했고 어린 나이에 죽기도 했고 예. 쫓겨나기도 했고 그래서 좀 동정심이 있습니다만 예. 근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단종의 아버지 문종 예. 문종이 만약에 다른 왕후를 들였으면 단종을 지켜줄 어머니라도 있었으면 아무래도 대비의 권력이 만만치 않게 강력하고 실제로 세조가 죽은 다음에 그 어린 왕을 지켜야 했던 게 세조의 왕비였던 정희 왕후이기도 했으니까. 세조의 경우에는 예. 야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세상을 먼저 떠났다라는 것도 어린 왕에게는 또 운이 또 없었던 거고 그렇죠. 그래서 또 조선의 역사가 그렇게 또 달라졌던 거고 아까 박상근님이 사육신과 생육신 이런 글도 올려주셨는데 네. 그 사실 세조와 단종 이야기하면은 사육신이 빠질 수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육신은 성삼문, 박팽년, 이계, 하위지, 유성원, 유웅부 이렇게 대표적으로 6명만 꼽습니다만 네. 사실 이 사람 6명만 죽은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아버지 그리고 형제들 자식들까지 거의 200~300명 가까이가 이때 때로 죽었습니다. 거의 뭐
몰살을 옛날 말처럼 당했죠. 삼족을 멸한다는 그렇죠. 것처럼요. 예. 그리고 이 6명 말고도 이 사람들에게 동조했던 사람들,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들까지 역시 모조리 다 죽여버렸습니다. 사실 수양대군 세조의 가장 큰 업적이 이제 세종이 열심히 일궈놨던 인재풀들을 전부 씨를 말려버린 거였습니다. 세종의 인재들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한명회나 그런 일부 사람들로 인한 훈구 대신들이 권력을 잡게 되는 게 쓸만한 사람들이 다 없어졌어요. 다 죽어서. 세조가 그렇게 처단을 해버려서 예, 너 문종 사람이지 단종 사람이지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조선의 인재가 씨가 마를 정도로요. 그렇죠. 그래서 당시 이게 이런 세조의 세상을 살고 싶지 않다 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벼슬을 버리고 떠나갔으니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생육신입니다. 생육신. 예, 살아있지만 그 세조를 섬기지 않은 사람들, 그 중에 한 사람인 남효온이라는 사람이 이 사육신들의 이야기를 그 글로 적은데 이게 사육신전입니다. 이게 또 그 조선의 스테디셀러가 됐어요. 사육신 전. 예. 그러면은 뭔가 소설처럼 썼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육신들이 실록에서는 되게 비겁한 사람들로 나오거든요. 그거는 이제 후대 왕들이 기록을 한 거니까 예. 세조 시절에 기록을 해서. 그렇죠. 근데 이 사육신들이 이제 고문을 받아가면서 우리의 주인은 한 분뿐이다. 그 나으리 그 세조에게 네가 아니 왕이지만 나는 너희의 노를 받지 않겠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사육신의 모든 이야기들이 바로 그 사육신 전에 실려 있고요. 이게 조선 사람들이 무척 좋아하는 스테디셀러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육신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생육신을 예. 포함해서. 근데 사실상 딱 6명뿐만이 아니라 그 가족까지도 다 멸했고 예, 다른 학자들도 많이 또 죽었고요. 죽었고. 그 사육신 생육신은 훗날 정해진 이름이겠죠. 그 아무래도요. 왜냐하면 그 당시 6명 죽은 게 아니었지만 가장 유명한 사람이 상징적인. 6명이고 지금 노량진에 가면 사육신 묘가 있습니다. 네. 근데 무덤이 이제 소문이 각각 달라요. 여기에 무슨 그 아버지도 묻혔다. 그 사육신 그 성산문의 아버지도 묻혔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인 김문기라는 사람도 같이 묻혔다.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게 사육신이 온몸이 처참하게 죽었거든요. 그래서 시신의 일부만 묻었다는 이야기가 전합니다. 사실 그 수양대군 세조가 사육신들을 다 죽이고 나서 시체를 땅에 묻는 것도 용서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때 사람들이 몰래 가서 그 시신의 일부나마 걷어다가 묻어준 게 지금의 사육신묘다. 그러니까 조선의 사람들이 시민들이 예, 그러니까 그 세조의 그 엄혹한 시절을 같이 겪은 사람들이 그렇죠. 또 도와주기도 했던 거네. 도저히 이건 옳은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들도 목숨을 걸고 사육신의 묘를 만들어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목숨을 잃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서 또 함께한 사람들도 많았다라는 그렇죠. 거고. 아까 5491님이 그 영화 보고 많이 우셨다고. 물장난치던 단종의 모습이 찌릿찌릿했답니다. 이렇게. 예. 아니, 영화를 아직 전 못 봐가지고. 근데 죽을 때 나이가 17살이니까 한 고등학교 1, 2학년 뭐 그 정도 나이 돼요. 그러게요. 이게 사실 그 영화 결말을 스포하면은 안 됩니다만 예, 예. 이건 뭐 역사 자체가 예, 우리가 그쵸. 다 이제 사실적으로 아는 거니까. 그러니까 세조가 어찌 됐든 간에 폐위 시킨 단종을 유배 보냈다가 끝끝내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꼭 그랬어야 했을까요? 사실 유배 보낸 지 한 5개월 만에 죽여버렸거든요. 그러면 되게 짧은 기간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당시로서는. 예. 근데 여기에 가장 큰 이유는 세조의 큰아들인 의경세자가 갑자기 죽어버립니다. 세조의 큰아들이 죽어서 단종을 죽여요? 왜냐하면 자기 후계자 구도가 흔들리지 않습니까? 사실 세조는 왕이 되자마자 자기 후계자 그 구도에 굉장히 공을 들입니다. 신하들을 불러다가 자기랑 세자에게 충성을 맹세하게 하고 명나라에 가서 그 인정을 받아옵니다. 그리고 단종의 어머니였던 현덕왕과 이 역적의 친척이라는 이유로 서인으로 격하시키고 파묘해서 그 무덤을 파버립니다. 그러니까 단종의 어머니는 진작에 돌아가셨는데 예, 그 사람마저도 격하시켜버리고요. 예. 서인으로. 예, 그리고 무덤을 파버렸어요. 그랬는데 그로부터 딱 3주 뒤에 의경세자가 병에 걸립니다. 그것도 굉장히 심한 병이에요.
뭐 못된 짓을 해서 그런가? 그 이야기가 예. 지금도 떠오르는데 그때 안 떠올릴 리가 없죠. 음. 그러니까 세조가 완전히 패닉에 빠집니다. 온갖 의사를 불러오고 그 불교 법석을 버리는데도 병이 점점 낫지 않고 심해지니까 궁궐 문을 닫아버리고 아무도 안 만납니다. 심지어 동생인 임영대군이 만나러 왔는데도 안 만나줘요. 근데 그렇게 공을 들였음에도 의경세자가 큰아들이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물론 의경세자한테 어린 아들 둘이 있긴 했지만 네네. 완전히 이건 그 단종 시즌 2를 찍게 된 거예요. 자기가 자기도 바로, 그렇게 될까봐. 예, 자기가 그 어린 조카의 자리를 빼앗아고 왕이 됐는데 자기 아들이 일찍 죽어버린 거죠. 아니 근데 그 세조가 그때 뭐 나이가 많거나 병약하거나 그랬나요? 근데 아들이 둘밖에 없었는데 큰 아들이 죽고 둘째 아들이 9살인가밖에 안 됐습니다. 다 장성할 때까지 뭐 한 10여 년 걸리는데. 그렇죠. 그래서 다급하게 9살이라던 둘째 아들을 세자로 봉하고 그 다음에 단종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 단종의 그 누나였던 경희공주의 남편이었던 정종도 이때 처형당합니다. 또 친동생이었던 금성대군도 이때 다 죽이죠. 자기의 큰 아들이 아파서 죽게 되니까 후계 구도를 더 또 이제 시급하게 준비해야 되고 그래서 저기에서 유배를 가 있지만 단종이 또 눈에 거슬리니 빨리 없애버리고. 그렇죠. 그리고 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게 그 세조로서는 마음이 급할 수밖에 없었던 게요. 명나라에도 비슷하게 찬탈이 벌어졌었습니다. 당시 명나라에서요. 네, 당시 명나라의 원래 황제였던 정통제가 오기라트 부족을 정벌하러 갔다가 포로로 잡힙니다. 그렇게 되자 이복 동생이 새로운 황제인 경태제가 돼서 그 원래 황제였던 사람이 폐위가 돼버립니다. 네. 그랬는데 그 폐위가 됐던 황제가 이제 돌아오긴 돌아왔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뒷방살이 하고 있다가 그 동생이 약간 병에 걸린 틈을 타서 다시 복위해 버립니다. 원래 황제로. 그런데 세조는 바로 그 잠깐 찬탈했던 그 황제한테 인정을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원래 황제가 돌아왔으니까 그 명나라에서 다시 조선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너희 왜 찬탈했어? 너희도 우리가 똑같은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예. 너네도 뭐 그렇죠. 이렇게.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으니까 급하게 단종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면 세조는 둘째 아들을 세자로 책봉하는 데는 성공한 거예요? 예, 성공을 했죠. 네, 이 당시에 소문이 얼마나 흉흉했냐면 이미 죽은 성산문과 사육진들이 갑옷을 입고 돌아다니더라라는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뭐 귀신이 되어서? 네. 그러니까 세조가 얼마나 지은 죄가 있으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아유, 그런 뭔가 권선징악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근데 어찌됐든 간에 뭐 세자 책봉까지는 했고. 근데 불행은 끊이지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둘째 해양대군이 세자가 됐는데 네. 제일 특이한 게 12살 때 아들을 낳습니다. 누가요? 해양대군이. 해양대군이 예. 네, 12살 때 아들 낳았다고요? 예. 근데 이 부인이 바로 한병회의 딸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한병회의 딸이 애를 낳고 닷새 만에 죽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도 딱 자기 형수랑 똑같은 일이죠. 현대왕. 단종의 어머니. 예, 그렇죠. 예. 그리고 그렇게 얻은 손자를 이름을 똥이라고 지었으면 이 분이라고 해서 옛날에 이름을 좀 천하게 지으면 오래 산다고 믿었잖아요. 아니 근데 그게 기록에 나와 있어요. 실록 다른 기록에. 사람도 아니고 예, 왕의 손자 이름을 그쵸. 분이라고 지었다고요? 예, 그래. 이 분. 예. 근데 이 분도 3년 만에 죽어버립니다. 어머나. 예. 그러니까 세 살에. 계속 그 자식들한테 계속 불운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조의 자식들에게 끊임없이 불운이. 예. 근데 아까 그 해양대군은 예종. 예, 맞습니다. 나중에 예종이 되는데 예. 나중에 훗날 얘기하면 예종은 세조가 죽고 나서 왕이 되지만 1년 만에 또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종이나 문종만큼이나 기억이 없는 게 예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세조의 두 아들들이 전부 어린 나이에 줄줄이 죽어나가게 되는데 이렇게 이러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업보 이야기를 할 게 당연하고 그게 다 세조의 업이다. 그렇죠. 그리고 세조 자신도 아마 이거를 절실하게 느꼈을 겁니다. 말려네요. 네. 3723님이 그 왕과 사는 남자
초등학생 아이들이랑 같이 봤는데 너무 슬퍼서 엉엉 울었어요. 제가 네. 엄마 마음이라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라고. 또 눈물 나네요 이렇게 보내주셨고 그런가? 아니 사실 이게 결말을 알고 봐도 예. 슬플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세조가 불교에 이제 집착했다라고. 그렇습니다. 아까 뭐 불교 법석 이런 예. 표현도 써주셨었는데. 그 세조는 굉장히 특이하게 유교의 나라의 왕인데 네. 불교에 굉장히 매달렸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기가 유교의 원칙을 깨가면서 왕이 됐잖아요. 형제들을 다 그렇죠.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유교의 명분을 세울 수 없으니까 또 불교를 내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불교 그 세조가 이제 말년이 되면 피부병을 앓았다. 그래서 이제 어디 여기저기 목욕도 가고 사찰도 가고 그런 이야기가 유명하지만 또 매달린 게 불교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그 강원도에 있는 상원사라든가 아니면 이제 지금은 없어졌지만 양주 회암사 같은데 자주 세조가 갔는데요. 네네. 이때 그 효령대군이 불사를 벌이자 기적이 벌어졌다는 얘기가 실록에 자꾸 실려 있습니다. 어떤 기적이요? 그 하늘에서 이 감로라고 이제 그 구슬이 떨어졌다라든가 감로가 이제 구슬 같은 거예요. 그 비인데요, 비. 그러니까 황금의 비가 내렸다.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비천 그러니까 선녀들이 날아다니는 일이 벌어졌다는 이야기까지도 있습니다. 이게 조선왕조 실록에 실렸어요? 이게 뭐 대략 그렇습니다. 그 심지어 이제 그 세조가 가니까 그 회암사에 관음보살 혹은 부처가 강림을 했다라고 해서 세조가 이때 강림했다는 부처의 모양을 그림으로 그려서 그걸 판화에 찍어서 전국에 뿌립니다. 이거 봐라. 내가 가니까 부처님이 등장했다. 나는 부처에게 선택받은 임금이다. 라고 그렇게 선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세조가 시켰겠네요. 그렇게 그렇죠. 쓰라고. 그렇죠. 어.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불교의 그 성물로 그 사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리, 예. 이 사리가 세조가 가니까 이게 갑자기 무슨 뭐 체세포 분열인지 불어나는 기적이 벌어졌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 딱딱한 사리가. 네네네. 이 그 맨 처음에 회암사에 있던 사리가 그 이제 세조가 찾아가니까 맨 처음에 10개인 게 갑자기 20개로 늘었다. 40개로 늘었다. 그러다가 이 사리를 가져다가 이제 왕궁에 갖다 놓고 세조하고 왕비가 절하니까 이게 갑자기 300개로 늘어났다. 그리고 그런 기적이 벌어졌다는 이야기를 더 이제 퍼뜨리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뭔가 본인에게 부족한 그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막 여러 가지를 더 신격화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선전에 이렇게 명분 없는 사람이 왕이 되면 이렇게까지 처절하게 자기 선전을 한다라는 이해라고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좀 치사하죠.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니? 이렇게까지 조카와 형제들을 죽이고 불교에 기대서 이렇게까지 자기 선전을 해야 되겠니? 그렇게 왕자리가 탐나더냐? 그런 이야기가 절로 떠오르죠. 그러면 세조는 왕위를 몇 년이나 했죠? 몇 살 때까지? 그 지금 정확하게 숫자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렇게까지 오래 하진 못했습니다. 워낙 마흔일 형 나이와도 그렇게 오래 살지 못했고요. 그리고 워낙 말년에 심하게 병을 앓아서 아들이었던 예종하고 같이 공동 형제하고 아들한테 양위를 하자마자 세상을 떠났는데 둘째 아들마저도 1년 만에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공을 들이고 애를 쓰고 그랬던 게 다 뭐냐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세조가 찾아보니까 1455년부터 68년까지 14년간. 예. 조선의 왕치고 14년이면은 아주 길었던 것도 아니고 짧았던 중간 것도 아니고. 정도라면 왜냐하면 너무 짧게 살았던 왕들이 꽤 있어서요. 근데 그 아들 예종도 1년밖에 가지 못했고. 정확하면 11개월 정도밖에 왕에 못했습니다. 물론 이거보다 더 짧게 즉위했던 인종이 있기 때문에 제일 밑은 아니긴 합니다만. 근데 이제 세상 사람들이 당시에 조선 때도 보고 아유 세조가 자기 업보 때문에 저렇게 그렇죠. 말년을 좀 비참하게 사는구나 이런 손가락질은 또 했겠네요. 당연히 많이 했었을 것 같고요. 사실 지금 요즘 그 세조의 무덤인 광릉에 악플을 많이 단다고 하는데요. 그 사람들이 옛날에도 안 그랬을 것 같아요. 그 맛집 뭐 별점 테러하는 것도 아니고 예. 왜 그 지도 보면은 그 밑에 뭐 관광지로서 그쵸. 뭐 이런 거 있는 게 예. 별점이 안 좋습니까? 예, 요즘 거기에다 나쁜 말 다는 게 요즘 오픈런을 하고 있다고 들었고 저는 오늘 아침에 SNS에 이런 것도 봤어요. 예. 그 세조 무덤 앞에 가서
트럭 시위 벌이겠다고 해서 내가 그렇다면 나도 거기에 한 그 모금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트럭 시위는 뭐 이렇게 아이돌 그룹에 대한 처우 안 좋을 때 뭐 이렇게 LED 트럭 보내서 시위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네. 아, 광릉. 예. 광릉 수목원이 바로 여기입니다. 아까 그 사육신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단종의 복위를 예. 노리다가 세조한테 찍혀서 목숨까지 잃고 예. 거의 이제 일가까지 다 다 멸하게 몰살당한, 됐던 예. 사람들인데 이게 원래는 단종의 사람이 아니라 세종의 사람들이었다면서요? 사실 그 세종이 아꼈던 최고의 인재들 중 하나였습니다. 그 성삼문이 바로 그 과거 시험에서 1등 장원급제했던 사람이고요. 당시 신숙주가 2등을 했던가 3등을 했던가 그랬죠. 근데 이 사람들한테 죄가 없다는 것은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모두가 알았죠. 그래서 비록 이 사람들은 조선에 역적으로 죽었지만 그 충의를 가진 사람으로서 인정을 받아서 조선 사람들이 가장 숭앙하는 아이돌이 되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만 하더라도 이익을 조금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오락가락 하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하면 더 벌 수 있을까 이득이 될까 하지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죽을 거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이게 옳은 일이니까 목숨을 걸고 실제로 죽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공식적으로는 역적이었지만 사람들이 이제 그 이 사육신들이 만 생각하면은 이 사람들이 충이만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 하면서 그 사람들을 기리며 지은 시만 수백 트럭이나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인기가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에. 예,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다른 선비들도 이제 이 사육신에 관련된 유적지들을 돌아다니면서 이분들이 했던 그 생각, 이분들을 생각해도 눈물이 나 하면서 또 지은 시도 엄청나게 많고요. 당시에. 예. 그러니까 사육신을 생각하면서 지은 시나 이게 또 문학으로도 쭉쭉 이어지고요. 예. 그만큼 이제 조선시대에도 인기가 많았던 네. 사육신이군요. 그 조선시대 때 얼마나 그 사육신들이 인기가 있었느냐 한 가지 예가 있냐면요. 그 성삼문이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가족들이 전부 다 이제 몰살을 당했는데 딸들은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 네. 딸이 그 중에 그 하나가 박씨 집안에 이제 시집을 가서 네. 그러니까 맨 처음에 노비로 신분이 떨어졌다가 다시 나중에 회복되고 했는데요. 이제 박씨 집안에 시집 가서 외손자인 박호를 낳았고 이 박호가 외손으로서 성삼문의 제사를 받들었습니다. 조선시대 때는 제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네네. 그랬는데 이 박호한테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식이 없는 사람의 위패는 이제 땅에 묻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조선 후기가 돼서 우연하게도 인왕산에서 성삼문의 그 위패가 발굴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 대가 끊겨서 예, 예, 성삼문의 제사를 지내줄 사람이 없었는데 예, 우연히 그 위패가 발견이 됐다고요? 예. 인왕산? 예. 인왕산 그래서? 그 산자락에서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그 유명한 사육신의 위패가 성삼문이냐? 발견됐다고 그러면서 정말 벌떼같이 몰려들었고 그래서 그 번듯하게 건물을 지어서 그 위패를 모셨다. 또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사육신들의 묘소 및 여러 가지 그 유적지들을 번듯하게 개장을 했는데 이때도 엄청나게 사람들이 돈을 모아줬다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조선 중기쯤이에요. 후기 거의 후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육신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하게 된 게 숙종 즈음 그때부터였거든요. 실제로 숙종 때 그때까지 노상군이었던 단종이 왕으로 인정을 받고 종묘의 묘소직이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복위가 되는 나중에 거죠. 숙종 때 가서야. 예, 근데 이게 참 역사라는 게 아이러니한 게 승자의 기록이잖아요. 역사는. 그렇죠. 세조 입장에서 보면은 물론 이제 사육신이 세종이나 단종한테는 이제 충절한 충신인데 그렇죠. 세조 입장에서는 역적 아닙니까? 정권 잡은 그렇습니다.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게 참 그래서 이게 딜레마가 생깁니다. 이제 세조가 옳은 일을 했냐 그러면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육신이 충신이다. 그러면 세조가 나쁜 놈이고 나쁜 놈인 건 맞지만요. 그렇게 되면 세조의 그 후손인 다른 왕들이 네. 찬탈자의 후계가 되는 겁니다. 그것도 맞지만은 문제는 지금 현재 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여기에 감히 태클을 걸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세조의 손자였던 성종도 이 사실을 무척 잘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전필제 김종직이 사육신은 충신입니다. 라고 딱 이야기하자 사육신이 충신이라고 예. 성종한테. 예.
그렇게 얘기하면은 바로 아까 얘기한 대로 세조가 나쁜 사람이라는 것이 그 말로 이어지는 것인데 이때 성종이 얼굴이 새파래졌지만 아무 말도 못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참 역사가 아이러니한 게 그렇죠. 세조가 단종을 이제 폐위시키고 뭐 사회까지 보내면서 그렇게 만들어냈는데 그 밑에 있는 뭐 빨리 갔습니다만 예종이라든지 예, 그리고 방금 이야기해 주셨던 성종, 예. 세조의 손자. 예. 그럼 우리 할아버지 얘기가 그쵸.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업보가 자손들에게 내려진 거야. 나쁜 일을 하니까. 근데 그 후로 또 이렇게 조선 왕조가 쭉 내려왔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계속 딜레마라니까요. 사육신이 충신 것도 맞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왕으로서는 그렇다고 해서 사육신을 대놓고 칭찬하거나 그러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 거죠. 자기네 역사를 또 부정하게 했더니. 그렇죠. 그러니까 찬탈자라는 것도 인정을 해야 하고 그런 후대에서. 예. 딜레마네요. 아니 아예 그 아까 사육신전 예. 이게 뭐 조선시대에도 베스트셀러가 됐다고 말씀해 그렇습니다. 주셨는데 사육신이 영웅시되는 걸 특히 막 싫어하고 경계했던 왕도 있지 않았을까요? 있었습니다. 그것도 바로 하필이면 선조였죠. 그러니까 이한 작가님이 싫어하는 왕들 몇 명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사육신을 읽고 무척 네. 화를 냈습니다. 자기 선조가 이제 악역으로 나오니까 네. 싫을만도 하지만 이 사육신이 뭐가 충신이냐 이런 책들은 다 모아서 불태워버려야 된다라고 험악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실록에는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잘 다독이면서 그 왕을 달랜 걸로 나옵니다. 아이 잘 모르는 사람이 보는 책인데 화를 푸세요. 막 이렇게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야사에서는 이렇게 계속 선조가 화를 내니까 신하가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임금님은 우리가 사육신 성산문이 됐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배신한 신숙주가 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선조가 입을 딱 할 말 다물었다고 없죠, 뭐.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저희도 같이 배신을 할까요? 아니면 선조에게 끝까지 목숨을 거는 충신이 될까? 그럼 뭐 사실은 왕 입장에서 할 말은 뻔한데. 그렇죠. 하필이면 또 이 일이 임진왜란 전에 있었습니다. 임진왜란 전. 예, 임진왜란 이후에 신하들 백성들 다 버리고 도망간 선조가 할 말은 아니었지요. 신하가 배신한 게 아니라 왕이 배신했고. 네, 아까 장은숙님이 신숙주는 세조 사람이라고 보내주셨는데 변절을 워낙은 해서 그 뭘- 세종 때 그 사육신들과 사실 신숙주는 굉장히 친한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지은 시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신숙주 역시 세종에 굉장히 친애받는 신하였었고 신뢰받는 사람이었지만 배신을 하고 갔기 때문에 요즘 우리가 잘 쉬는 나무를 숙주나무라고 불리는 게 이 사람한테서 기인한 거라고 하지요. 아 그래요. 숙주나물 예, 예. 잘 쉰다고요? 예, 잘 상해요. 숙주나무 진짜 잘 상해요. 잘 상하는 예. 그러니까 빨리 쉬는. 그래서 변절을 잘한다라는 의미에서 해서 그러니까 소문에 의하면 신기하다. 신씨 가문에서는 예. 녹두나물이라고 부르지 숙주나물이라고 부르지 않는다고 하고 반대로 성씨 집안에서는 숙주나물을 많이 먹어야 한다고 합니다. 참 이게 역사라는 게 양면성도 있고 예. 최호경님이 전지적 작가 시점 너무 좋다고. 근데 이제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또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김정학님이 언젠간 뿌린 대로 거둡니다. 이런 이야기도 해주셨고. 예. 그러니까 사실 이제 역사라는 게 아까 그 말년에 세조도 많은 또 고통을 받았다라고 했고 돌고 도는 것 같고. 예. 특히 이제 단종이 최근에 다시 조명을 받는 건 물론 이제 영화의 맞습니다. 영향도 있겠습니다만 예. 사실은 오랫동안 동정을 네. 많이 받은 왕으로도 우리한테 기억이 많이 되잖아요. 굉장히 안타깝죠. 우선 이게 무슨 적장이라고 뭐고 둘째치고 그 어린 나이에 부모까지 잃고 외롭게 있던 걸 그 삼촌이 다 뺏어가고 애를 그렇게 외진데에 데려놨다가 게다가 죽이기까지 한 데다가 시신도 못 묻게 해서 그래서 그 영화에 나온 그 사람이 몰래 묻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도 그 지역 사람들도 전부 안타깝게 여겨서 이제 여러 가지 민담이 전해지는데요. 네네. 단종이 죽고 나서 이제 태백산의 산신이 되었다. 그런 믿음도 있고 이제 그 단종 제사를 지내고 있고 이 단종의 아까 얘기한 대로 시신이 강물에 버려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무도 감히 못 건드리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몰래 그 시신을 데려다가 관에다가 넣고
묻었는데 일부러 그 무덤이 발각되면 세조가 또 파헤칠까봐 아. 티가 안 나게 모시지만 그 동네 사람들이 전부 여기에는 그 임금님이 있는 곳이다 하면서 굉장히 정성스럽게 모셔서 그 숙종 때 다시 단종이 보게 되었을 때 무덤을 굉장히 빨리 찾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훗날 찾을 수 있게 그럼 그 지역 사람들이 예, 고이 모신 신경을 거죠. 더 많이 썼던 거예요. 그렇죠. 아까 김형화님이 설날에 영월에 있는 청령포 갔다 왔어요라고 네. 보내주셨는데 강원도 영월에서 이제 단종이 유배 생활을 했다는 그쵸. 거고 그 지역이 청령포라는 예. 곳이에요. 지금도 가보면 그 아시겠지만 거기가 그 삼면이 이제 그 절벽으로 막혀 있고 그래서 강으로 이제 둘러싸여서 굉장히 쓸쓸하고 외로운 곳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그래도 그러니까 한때- 거기다 유배를 보냈겠죠. 그렇죠. 아무도 못 만나게. 그리고 그리고 거기서 결국 죽게까지 만들었고. 그래서 지금도 이제 선을 배가 있어야지만 거기에 갈 수가 있어요. 너무 외지고 물이 험한 곳이라서요. 근데 지금은 이제 영화 덕분에 저번에 보니까 거의 사람들이 줄을 서서 배를 타고 가시더라고요. 요즘에 그 리뷰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네네. 청령표 그 갔다 온 후기. 네. 그러니까 거기 뭐 배 타는 것도 이제 뭐 그쵸. 요금 내고 들어가고. 네. 그래서 이번 4월에 보통 거기에 단종 축제를 벌이는데요. 이번엔 정말 크게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올해 4월에는 영화의 영향으로 또 그렇죠. 사람들 엄청 많이 가겠는데. 네. 네, 그 반대로 이제 그 영월은 좋지만 반대로 안 좋은 데가 있는데요. 예. 그 바로 그 세조가 자주 찾아가고 그래서 이제 세조 관련 그 유적지를 이제 조성해 놓은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아는 사람들이 이거는 무슨 유적 개발에도 고버스가 있냐고 세조 이미지 추락하는데 사람들이 거기 가겠느냐고 그런 얘기를 해서 그럴지도라는 생각을 세조 합니다. 길? 세조 길도 있고 그게 어디예요? 저쪽 그 보군이라고 해서 정의품송 들어보셨죠? 거기 있는데 근처입니다. 그래서 아니 근데 이게 어찌됐든 간에 우리의 역사예요. 네네네. 네, 이게 역사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는 궁금한 게 그 유배지를 누가 고를까? 예. 어떻게 결정을 할까도 신기합니다. 보통 우리가 유적지라면 유배지로 유배지. 삼수갑산이나 이게 제주도 이야기하는 게 가정 멀고 험하고 살기 힘든 곳 아니면 외진 곳 심지어 이제 이런 단종이나 그런 왕 같은 경우 위리 안치라고 해서 집 주변에 가지나무 덤불을 둘러서 아무도 못 만나게 만들거든요. 그렇게까지 해요. 예, 그렇게까지 해요. 아예 사람을 못 만나게요. 예, 근데 그 왕과 산 남자 그 영화에서 보면은 예. 엄흥도라는 이제 촌장이 예. 등장을 하잖아요. 예, 실제 인물입니다. 실제 인물이에요. 예, 그리고 이 사람이 바로 세조의 명령을 어기고 단종의 시신을 거두어서 매장해 준 사람이죠. 그리고 시신을 매장하고 난 이제 사람들이 말렸지만 나는 이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해서 매장한 다음에 이제 가족들을 데리고 네. 피난을 가서 다른 지역에 옮겨서 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 유튜브로 같이 보실 수 있게끔 그 이미지를 좀 띄워드리고 있는데 그 사실 단종까지는 알아도 엄흥도라는 사람을 아시는 분들은 많지 저는 않았지 알지만, 않았을까 예, 생각이 그렇다 드는데 하지만 이 역사 쪽을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죠. 왜냐하면 얘기했듯이 죽어서 단종을 모신 사람들이 있냐 하면 살아서 계속 살아남아서 단종을 기억하고 추모해주고 챙겨준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 사람들이 바로 생육신과 바로 이 엄흥도 같은 사람들이었죠. 근데 그 만나지도 못하게 하고 예, 예. 나중에 그 시신까지도 이렇게 이제 찾지 감옥으로. 못하게 하는데 그걸 수습을 해줬다. 그러면 예. 만약에 이거 세조 시절에 알았으면 죽죠. 온 가족이 다 죽을 수 있죠. 본인뿐만 아니라 예. 근데 그걸 알면서도 이거 알면서도 옳은 일이니까 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까지 기억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한 예. 일. 그리고 세조는 지금까지 욕을 먹는 거고요. 근데 나중에 엄흥도 이 사람이 그 훗날 충의공이 예. 됐어요. 예. 이것도 숙종 시절입니까? 예, 아무래도 전부 이제 단종 때 전부 복위가 되면서 그러니까 단종이 이제 복위가 될 때 예. 그리고 이때 단종을 위해서 충성을 바쳤던 사람들을 모두 이제 그 공신에 봉해줍니다. 그러니까 옳은 일은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또 알아준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일이죠. 사실 그 본인이 사는 지역에 왕이 폐위된 왕이 유배를 왔다라는 예. 것만 해도 엄청나게 이제 놀라운 일인데.
그래서 누가 SNS에서 그러더군요. 네. 이게 바로 이제 그 엑스포가 지역에서 벌어져 이 지역의 부흥을 위해서 애쓰는 마을 촌장님 이야기라고 생각해서 그것도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게 또 본인의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이잖아요. 그쵸. 가족의 목숨까지도 걸고 그쵸. 걸리면 안 되는데. 근데 또 그게 사람인지라 예, 그 역사가 또 있다라는 거고 지금도 거기 어문도 기념관이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왕이라기보다는 그 왕이 안타깝다 그러면 그냥 이게 옳은 일이니까 외롭게 죽어가서 시신마저 버려지는 게 옳은 일이 아니니까 그걸 이제 목숨을 걸고 할 만한 가치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게 꼭 왕에 대한 충성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 역사가 승리의 기록이라고는 하지만 네네네. 패배한 사람들도 자신만의 이야기가 있고 충분히 사람들의 마음을 모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영화가 잘 돼서 너무 좋아요. 김영애님이 20년 전에 단종의 능 참 초라했는데 새로 단장을 했다지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예, 아 새로 단장이 된 거예요? 그건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이번에 다시 더 잘 단장을 할 것 같습니다. 워낙 무덤이 굉장히 작았어요. 아 그래요. 그 신소영님도 그 영화 보면서 엉엉 꺼이꺼이 울었습니다라고 실패한 인생, 실패한 영모가 부정되지 않고 후대가 추모하고 애도하니까 결국 성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라고도 보내주셨는데 아 국민이 권선징악으로 이제 기억을 하고 있다라고도 보내주셨네요. 그렇죠. 어유 많이 배웠습니다. 역시나 이한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4일부터 본회의를 열고 사법개혁 법안을 포함한 민생개혁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이 총력 저지를 예고하면서 설 이후 여야 대치 전국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연간 항공교통량이 사상 처음으로 100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최고였던 2019년 84만 대에 비해 20%가량 늘어난 수치입니다. 스위스에서 열린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 세 번째 3자 회동이 또다시 소득 없이 끝났습니다. 미국의 목표인 올해 6월 종전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인상이 미국 기업과 소비자의 부담으로 돌아간다는 뉴욕 연방준비은행 보고서를 백악관 측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백악관은 해당 보고서에 관련된 사람들이 징계받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애프터 서비스 시간입니다. 유혜진 리포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청취자분들의 질문 들어볼까요? 네, 먼저 추희경 님이요. 설날에 근무를 했다면 일당이 2배인가요? 라는 궁금증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기쁨 노무사의 설명 들어보시죠. 근로기준법 제56조 소정의 휴일근로의 가산임금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의 근로조건인 근로자가 실제 공휴일에 출근하여 휴일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약정시급의 1.5배인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휴일근로수당의 지급 요건 충족 여부부터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 다른 질문은요? 네, 정진권님. 달러 가치가 하락하는데 왜 코인이 같이 떨어지는 건가요? 하셨습니다. 예전에 비트코인은 달러를 대체하겠다. 그리고 네. 탈중앙화. 중앙 권력의 통제를 받지 않는. 그래서 달러로부터 좀 자유로운 통화체계가 되겠다. 뭐 이런 거 이제 네. 꿈꿨던 것 같은데. 근데 또 현실은 다르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탈중앙화가 되었느냐. 라는 물음이 최근에 또 다시 대두가 되는 것 같아요. 뭐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비축하겠다라고도 네. 했고 세계 각국이 좀 제도권 안으로 들이려고 하고 있죠. 그러면 그게 원장에 대한 기록만 탈중앙화될 뿐 권력으로부터 정권으로부터 과연 독립된 가치가 있는 거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물음들이 다시 크게 생겨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달러 대체제라고 하면은 뭔가 안전자산으로서의 좀 이제 인식이 있어야 하는데 초반에는 디지털 금이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만 최근에는 오히려 고위험 상품, 네. 나스닥보다 더 많이 더 흔들리는 그렇게 해서 진짜 위기 상황에서는 코인보다는 실물, 진짜 금으로 돈이 몰리는 걸 최근에 네. 우리가 또 많이 목도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게 화폐 기능을 가지려면은 뭔가 결제 수단으로서도
활용이 더 쉽게 많이 돼야 하는데 그 위치를 이전 또 스테이블 코인에게 내주는 것 아니냐 이런 염려들도 같이 또 겹치고 있더라고요. 다음 질문도 들어볼까요? 네, 6922님. 시가총액이 낮아서 내가 가진 주식이 상장 폐지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하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일단 정부가 내년부터는 코스닥 내에서 시총 300억 원 미만인 기업들 퇴출시키겠다라고 네. 발표를 한 상황이죠. 그런데 일단 상장 폐지가 된다라고 해서 그 기업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법인이 존속이 된다면 뭐 자본의 단위니까요. 주식은 존속이 되는 건데 다만 환금성이 떨어지면서 주식의 가치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우선은 상폐가 결정이 되면 일주일 동안 7거래일 네. 동안 정리매매 기간을 거치는데 그때 본인이 말 그대로 매각을 하면서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 혹은 보유를 선택할 수도 있겠고 진짜 그 우량 기업 알짜 기업이라면 잦은 상장 폐지를 시키기도 하잖아요. 네. 상장 폐지된 다음에도 주식을 보유하면 뭐 배당을 받을 수도 있고 의결권을 또 행사할 수도 있고 나중에 재상장을 노려볼 수도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그 기업이 다시 그렇게 살아날 기미가 있는지를 좀 판단을 해보셔야겠죠. 그게 이제 본질이라는 겁니다. 다음 질문은요. 네, 정두희님. 최근 신용잔고가 늘고 있는 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하셨습니다. 신용잔고도 사실은 사상 최대치입니다. 뭐 증시가 올라갈수록. 근데 다만 시가총액 대비 신용잔고 비율을 같이 봐야 하는 건데 또 어떤 사람들은 지금 뭐 코스피가 2,000대에서 5,600까지 네. 2배 이상 오른 것 비하면 신용융자가 많이 늘어난 것도 아니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 절대 금액은 사상 최고치고요. 투자 심리가 좋아질수록 빚내서 또 빠르게 부를 축적하려는 분들의 욕심은 또 같이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항상 이게 시장이 흔들릴 때 더 큰 불안 요인으로 되돌아올 수도 있다는 걸 생각을 해야죠. 하워드 막스가 한 말이 있습니다. 최악의 대출은 최고의 순간에 이루어진다. 그게 나중에 또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네. 있다는 거 명심하셔야겠습니다. 유혜진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코스닥이 힘을 더 내고 있는데 거의 4% 가까이 올라서 1150선까지도 오가고 있는 코스닥의 모습 그리고 코스피는 2.38% 오른 5630선 40선을 또 오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또 내일 아침 9시 5분에 알찬 소식 많이 들고 오겠습니다. 성공에 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